결국 이 안타까운 상황은 윤석열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도 윤석열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국면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국면은 우리 박형광이 만들었던 명태균 게이트 그 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네. 올해 한국 기자상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됐는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취재 비화 같은 게 있으면 좀 시작 좀 해보시죠 좀. 취재 비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가 이 시작점이 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아 천하람 의원이었다. 우리 이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A, 그러니까, B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의원께서 그 술자리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을 모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고 그 네.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뭐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그것에 포착해서 야 이거 한번 알아봐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처음 칠불사 그 명태균 이 관련한 얘기를 해준 거였죠. 아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결국은 천하람을 시발로 해서 이준석을 경유해서 보도가 네. 나오게 됐다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정권이 워낙 이제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불안했었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바이라인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을지 말지 네, 회사 네. 이름으로 갈지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이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재기자 이름으로 갈 건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고소가 들어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첫 기사가 나갔을 때 고소를 안 해서 뭐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쨌든 이 명태균 게이트의 키맨 핵심 증인이 강혜경 씨인데 강혜경 씨 만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그때 그래서 강혜경 씨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 좀 저한테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제 세 분도 저까지 포함 세 명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종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은 제보에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혼자 다 이렇게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제보를 할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원래 말해주기로 했던 분들이 다 숨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네, 얘기하려고 처음에는. 했던 분들이 네,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모두가 다 처음 입장과 계속 달라졌었어요. 계속 숨었어요. 왜냐면 윤석열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뒤로 빠지는 형국이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갈수록 주목도 화제도는 높아져서 그 굉장히 압박이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실체라는 게 보면은 윤석열은 당연한 거고 김건희 관련성을 사실은 세상에 드러냈다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굉장히 놀랬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김건희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 좋게 봐도 그 정도의 사람인 건데 그 사람한테 목을 맸을까가 굉장히 좀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도 한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왜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듣고 네.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계속 점점 드러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이 강혜경 씨를 만나기까지는 사실 그 저희 기사에 나왔던 DC 익명으로 나왔지만 네. 그 DC가 사실 단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DC가? 네, DC가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얘기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DC의 형님이 DC 형님.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밤새면서 말해라. 그래서 사실 이게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그렇죠. 네, 예. 장례식장에서 황당한 사람을 두고 너가 알고 있는 거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발인 날 아침에 이 관을 운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박형광 기자가 나섰구나. 안 왔어. 네. 딱 3명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3명이었거든요. 아이고 운구를 저희가 했구나. 운구를 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취재원의 마음을 얘기를 열기 해주시고 강혜경 씨도 그때 만나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은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통령실 해명도 들어야 되고 아마도 누군가는 정보를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우리 박형광 기자를 접촉한 사람이 있었죠. 많죠. 네. 네, 많죠.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기사 나가고 제일 처음 연락 왔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드리면 김한길 쪽 사람이 연락이 왔었어요. 김한기 쪽 사람. 약간 이렇게 중도 이미지를 포장하면서 이렇게 접근한 거죠. 저랑 예.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연락을 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자기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일부러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울상지면서 더 예.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저자세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건 못 알려드린다 하고 말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 네. 가만 안 두겠다. 예를 들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아예 입장도 저희는 저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쓰면은 없지. 네. 입장을 제대로 낼 줄 알았는데 입장도 안 내고 아예 그렇게 압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문제는 진짜 리스크라는 거를 예. 본인들도 알다 보니까 그냥 무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그런 상황이 이게 보도가 된 지가 처음이 언제죠? 9월 5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이면 1년 이제 좀 과장 보태서 1년 다 돼 가는데 검찰은 왜 부르지도 않는 겁니까 지금? 예, 그거는 사실 박경광 기자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것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여러 건에 있어서도 지금 건진 관련된 게 가장 좀 많이 수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김건희 씨가 아직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본인들을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씨가 여전히 어떤 뒤에서의 그립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보통의 검찰의 어떤 보법이라고 한다면 맞아, 이제 예. 권력에 힘이 빠진 쪽에는 정말 물어뜯기 바쁜데 세게 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이준석 개혁진단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솔직히 이준석 후보랑은 기자라면 안 만나본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이준석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할 때 그때 박근혜 퀴즈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일 때. 비대위원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꼼꼼할 이제, 때, 그러니까, 네. 꼼꼼할 때 이제 만났었죠. 저는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꼬꼬마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부분 얼굴마다마다 끝나지 그냥. 예. 그때 손수조 씨가 맞아, 사실은 그렇네. 그런 식으로 왔다가 어. 이제 쓰러져 간 하나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다시 김문수 캠프에 그렇구나.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인. 네.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잘한다. 그 다음에 그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지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의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치판에 오래 남아있기가 또 쉽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네, 심지어. 영향을 끼치면서. 예. 그리고 정말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그 어려운 지역구에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남다른 그것도 삼자구도. 남다른 능력의 네. 정치인이다. 하지만 흉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 하지만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이준석 뭐 후보랑 친하기도 어. 하지만 그러나 이준석 후보를 저는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층이 20, 30대 남성층. 이제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지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왜 작년 이제 총선 때 내놓은 공약 중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경찰 소방 공무원 하려면 여자도 군대 갔다 와라. 야, 그건 진짜. 이 예. 공약은 진짜 이 그러니까. 공약 하나만으로 이준석 혹은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네. 느낄 만큼 정말 어떤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김원희 기자도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준석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사석에서 만나 이준석이 매력적입니까 실제로?
근데 사석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고 기자니까 만났다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명징하고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준석 이제 의원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피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들 빙빙 돌리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맞아요. 경우가 예. 있는데 이준석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점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관점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뭐 여성이라든지 맞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번에도 동독여대 시위에 관련해 가지고는 폭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맥락을 쉽게 가지고 와서 치환해버려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또 지적을 하면 자기의 논리가 옳다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완전 가버리는 것이어가지고요. 과연 그게 얼마나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맞아. 박형석 네.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오도해서 본인이 굉장히 논리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사실은 기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여러 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밤새 술 먹었는데 쉽게 해서 다음날 기사거리 안 나오면 제일 이제 황당한 건데 이준석은 늘 만난 사람들 좋아요. 종종 네, 얘기하는 게 하나씩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박형환 기자 한때는 이준석한테 많이 빠졌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씩 좋아지고 지금 보니까 고백하세요 빨리 지금.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뭐 인간적으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기자대 취재원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왜 그런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징성, 합리성 그리고 항상 그 고급 소스를 줘요. 고급 소스. 네, 뭔가 고급 정보 보고할 거리를 제가 이제 정보 보고해서 이제 선배님들께 드리는 거죠. 네, 올리는 거죠 데스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거리를 주고 맞아요. 그리고 네. 소소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소스를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고 네. 물론 주는 족족 다 받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것만 쓰는 거지.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면 얘가 좀 잘 받아 먹네 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그런 명징성 본인의 강점이었던 합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왜냐면 비논리적인 대응을 하니까. 그쵸. 네, 예.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공천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선의의 조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들을 반추해 보면은 네. 이번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박형원 기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건 알고 있는데 네. 연락을 좀 시도했다거나 네. 이런 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국회에서 이제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인사를 하고 안녕 이렇게 하고 안녕하고 바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핑 예. 가는 거예요. 예. 다만 아직까지도 이준석 의원은 측근들은 연락을 줘요. 이준석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는 사람들은 연락을 합니다. 또 쓸까봐. 혹시 한번 체크해야지 이제 쓰나 안 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연락을 차원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측근 중에도 이제 떠난 측근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을 떠난 측근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정치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고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명태균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말과 글들이 다 명태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라는 것 그런 의심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측근들도. 예.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다. 비단 주머니 약간. 네, 아니, 비단 솔직히 주머니 이제 같은 우리 것도. 기자 좀 오래 했으니까 정치부 오래 해봤으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노출된 명태균이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능력, 해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네, 저는 잘 못 느끼겠고 그런데 제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의외로 정치부 출입하면서 이런 이제 무속 뭐 이런 거에 기대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부부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이미 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김문희 해봐요. 기자는 어때요? 근데 조언은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언은 잘 만든다.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의 순간이란 말로 히트를 맞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조언을 저작권이 했다는 나한테 거거든요.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단 주머니라든지 이런 식의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준석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명태균한테서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측근들이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센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정적인 것들을 틀리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예, 과연 그럴까? 아니, 예. 심지어 본인 뭐 홍카콜라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여하간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하면서 명태균 씨와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박형광 기자는 한 번도 진실한 만난 적이 소통을 없습니다. 못했는데 네. 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명태균 씨를 처음 조우하긴 했어요. 아 만났어요? 오. 네. 네, 네가 처음. 박형광이야 그래요 바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얼굴 알더라고요.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사실 그 경찰 조사 받을 때 저녁 먹으러 나오셨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어디 정보를 듣고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앞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진짜 뭘 다른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만났고 이제 명사장님 하면서도 갔는데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오지 마? 오지 마라. 호통을 친 거예요? 호통을 치셨죠. 예. 아, 굉장히 다들 듣게? 예, 굉장히 크게 거부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있어요. 명태균 씨에게. 왜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그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 못 지었긴 했는데 그러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어떤 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떤 다른 기자분들도 어떤 관심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참 본인이 말을 할 때 그 보름간 국민을 속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저는 그게 그거랑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이제 보름간 국민을 속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물어봤더니 하지 마라 가라 하고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화낼만 하긴 가셨다. 했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영화 이제 그 저희가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 결국은 우리가 본업은 사실은 기자인데 뭐 임시적일지 앞으로 항구적일지 모르겠으나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들을 하면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잘된 점은 많겠지만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 많죠.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경계를 걷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과 그러니까 시사 그 방송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이제 다르고 사실 우리가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는 내 기사의 조회수가 어떤 건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맨날 조회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 선을 이제 내가 혹시 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느낄 때가 있고 뭐 제목을 달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하거나 할 때 좀 내가 너무 나가나 아니면 너무 안 나가나 요즘 많이 나가던데. 아 그랬나요? 제목이 다 그래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정말. 아, 기분이 비슷하죠. 예.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셋이 이렇게 같이 탄핵 이후에 민원연에서 맞아요. 예. 그런 시민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같은 고민이기도 하고요. 사실 매일 성적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어서 네. 그게 쉽지 않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계엄 때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효능감을 진짜 많이 느끼긴 그날 했어요. 당연히 대단했지. 세상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이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개인적인 효능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어떤 과제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좀 숙제를 같이 또 논의해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그때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정말 예.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선 이후에 뭐 할지 그런 부분이고 네. 박형광 기자는 사실은 기성 언론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뉴스 공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1등 아닙니까? 그 매체 1호 기자로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뉴스 공장을 와서 보니까 내가 겪었던 언론과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일단 저는 그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파워가 되게 영향력이 맞아요. 작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키워줬던 게 유튜브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전 뭐 직접 느끼고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언론 지형이 예전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였지만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걸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들어가게 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 이 지금 뉴스공장에서의 어떤 보도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벽을 벌써 느낀 게 네. 한덕수 후보 기자회견 갔더니 본인한테 그렇게 열심히 손드는데 질문권을 안 줬다 그러던데. 아, 맞습니다. 결국 제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어요. 네, 예. 못했고 그 제가 요 거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요 있는데.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 대변인 옆에 있고 내가 네. 사진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예.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 뭐 누굽니다라고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중에 막혔어요. 네, 하는 중에 아예 네. 컷해버린 거예요? 네, 컷하고 그 다른- 대변인이 컷한 거예요? 네, 대변인 컷하고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어떤 질문을 가려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언론 매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변인께서 무서워서 못 시켰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질문권 주겠다라고 네. 하긴 하던데 이제 뭐 그런 다음이 견제가 있으려나요? 한덕수 후보에게.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드리는 건데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솔직히 그 매불쇼나 뉴스공장에 대해서 기성 언론의 기자로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분은 사실은 뉴스공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참, 그러니까 제가 매불쇼나 이제 뉴스공장도 보긴 보는데 그렇게 자주 보진 그렇겠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밌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자들의 속을 풀어주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이제 방식의 진행을 하는데 저랑은 사실은 조금 안 맞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네, 왜냐면 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시니컬한 그렇고, 측면이 있고 네, 약간,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막 동조하면서 깔깔깔하는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규제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럴 다른 수는 문제죠. 없죠. 예, 당연히, 이제 당연히. 다른 문제고. 다만 이제 그거는 취향껏 뭐 시청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권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독자분들이 이제 취향껏 골라서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맨파워라는 게 점점 프로그램 정말 세지는 게 매불쇼에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나온다 그러잖아. 얘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보면 약간은 솔직히 어떤 생각 듭니까?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섭외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아 약간 실수한 시사인도 것 같은데? 줄 서서 나오지 않나요? 네, 네. 이거 약간 편집각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나가가지고는 네. 이렇게 후원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가가지고는 맞아요. 예, 예. 나가서 이렇게 효능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의 각자의 그 공간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뭐 그 방식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끼리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